다음에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22강 출제순위 74 신라말의 지방호적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되게 간단하죠? 네. 호적, 그죠? 등장 배경, 신라 말기, 신라 하대에 골품제가 붕괴됩니다. 수치제도의 문란, 교정의 쇠퇴,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로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호족이 등장한 것이죠. 출신은요, 다양합니다. 중앙 귀족이었다, 촌주였다, 해상 무역 세력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왕건이죠. 왕건 집안이 무역 세력이었죠. 초족이었다, 군진. 네. 다양했다. 특징, 지방의 행정, 재정, 군사를 장악한 반독립적 세력이다. 여기서 반은 반대한다 반이 아니라 절반. 거의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거의 독립에 가까운 세력이었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준 벼슬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선종과 풍수 지리서를 수용했다. 그리고 골품제에 불만이 많은 육두품과 연합하여 신라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은 나중에 고려 건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죠. 육두품과 함께.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9년도 지방직 문제. 신라말 호족의 출신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되게 쉬운 문제죠. 1번 중앙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원래는 진골 귀족이었는데 밀린 사람도 많죠.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원도 강릉 옛날에 명주라고 그랬죠. 김순식. 원래 김순식도 원래는 진골 귀족이죠. 근데 중앙에서 낙향해서 이제 명주에 있던 이제 세력인데 호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지방에서 세력을 쌓은 귀족. 맞네요. 2번 해상활동으로 재력과 무력을 쌓은 군진 세력. 대표적인 사람이 왕건 집안. 3번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성장한 촌주도 있었다. 4번 당에서 유역하고 들어와 개혁을 주관 지식인. 이들이 누굽니까? 육두품이죠. 이거는 호족이 아니라 육두품에 해당한다. 답은 4번이 좋습니다. 자, 다음 출제순위 75위 조선 후기의 농민운동. 두 개만 외우면 되죠. 홍종래난, 임술 농민봉기. 이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배경. 왜 이렇게 농민들이 동기할 수밖에 없었나? 물론 19세기죠. 배경.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적 혼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의 문란. 자, 삼정이 뭐죠? 삼정. 자, 삼정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부세인데 세 개죠. 전정, 군정, 황국입니다. 전정은 뭡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입니다. 전세라고 그러죠. 조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군정은 군포를 걷는 것이죠. 균요법에 따라. 근데 이 군포 부담이 컸다는 거죠. 황거첨정, 족징, 인징, 백골징포 등 군역의 폐단이 많았죠. 황국은요, 원래는 세금이 아니죠. 원래는 빈민을 도와주는 빈민구율 제도죠. 고구려의 진대법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한국은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봄에 낮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청구해서 원금과 이자가 곁들어서 갚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는 건데 이것이 세금으로 변질된 거죠. 그죠? 고리대와 세금으로 변질되어서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줬다. 환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빌려주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빌려주는 거죠. 또 이자도 고리대로 빌려주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다. 자, 농민운동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어요. 벽서나 괴서.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이렇게 요구사항 적어놓고 뭐 해달라. 이게 1인 시위처럼 요새 1인 시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패켓 팻말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소극적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거기다 뭐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적극적인 저항운동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홍동네는 아닙니다. 1811년 12월. 자, 배경은 정치면에서는요, 평안도 출신은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죠. 즉, 평안도를 차별대회였죠. 지역차별주의. 경제면에서는 당시 평안도 지역은 북학 사상이 발달했어요. 왜? 청나라와 가까웠죠. 그래서 일찍부터 상공이 발달했고, 북학 사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서울 특권 상인들이 이것만 보호한다. 평안도민의 상공업을 억제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회면에서는 대무역과 상공업에 종사한 계층의 성장, 즉 새로운 그 상공업자 등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은 세도 가문의 타막, 부정부패, 수탈, 평안도 차별대우, 즉 주도,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 주도 아래 뭐 이시적, 뭐 홍총각, 김사용,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요,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홍경련안을 제가 발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적이 있는데 A뿔 맞았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4명인가? 4명이서 이제 조별로 이제 발표한 건데요. 그때 이것을 공부하면서 되게 좀 대단했어요. 사실 교과서에는 홍경련안이 몇 줄 안 나오지만 사실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때 굉장히 되게 좀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 다복동이 있어요. 다복동이라고. 10년 동안 이 반란을 계획했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란이라고 보기에는 힘든다는 것이죠. 예. 아무튼 농민, 광산 노동자, 상인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정주성이에요. 전주가 아니라 정주성을 점령할 정도로 청천강 이북을 장악했어요. 그러나 결국 관군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의점은요, 19세기 농민 저항운동의 시초였다. 한계점, 구체적인 개혁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 평안도 이외에 다른 지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함.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만 지지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별다른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난이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게 홍경래 불사론, 그래가지고 죽지 않았다, 지금 살아있다, 그럴 정도로 이 반란이 굉장한 그 당시 농민들한테 아주 큰 자극이 되었죠. 자, 1862년에는요, 인술 농민봉기예요. 원인은 수치제도의 폐단, 지방관의 타막, 그래서 진주에서 먼저 일어난다. 1862년은 철종 때입니다. 홍경련안은요, 순조 때예요. 진주 농민봉기, 백낙신의 수탈로 유괴춘 등 농민이 주도했다. 임술 농민봉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봉기가 확산되었다. 특히 삼남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그만큼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당시 어떤 사회 모순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 정부에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 그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삼정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지만 이 삼정 이정청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세금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운영만 바꾸자, 그 정도일 뿐입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자, 의점은 농민이 이런 사회 체제의 모순을 장악했다. 그 결과 양반 지배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2011년도 지방직 문제 풀겠습니다. 19세기에 발생한
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몰락한 양반이 밀란을 주도하게 됐다. 밀란을 주도하게 했다. 뭐 예를 들면은 홍경래는 아니죠. 요새는 밀란이라는 말 아직 안 쓰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밀란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밀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봉기, 농민봉기라고 그래요. 예, 농민봉기라고 많이 표현을 쓰는데 요새는 아직도 밀란이라고 그러네요. 2번. 임술 밀란은 삼남지방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곡창지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곡창지대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방관들이 수탈이 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번. 홍명년 안의 지도자들은 지방차별 타파를 내셨다. 그렇습니다. 이때 홍경래가 난을 일어나기 앞서서 경무를 보내요. 전국에. 그래서 뭐 전국은 아니겠지만 경무를 보낸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평소대원수 홍경래가 말하노니 무릇 이 관서지방은 평안도 지방입니다. 이 관서지방은 예로부터 기자조선, 그러니까 기자문화가 이루은 아주 성인의 고장이다. 성인의 고장이다. 거기까지 평양 있잖아요. 평양.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스러운 고장인데, 근데 지금 중앙에서는 김조순과 누구죠? 김조순과 누군데? 김조순과 박정경 같은 간신배들이 어린 임금을 농락하니 그때 어린 임금 누구입니까? 순조예요. 어린 임금 농락하는 나라가 참 망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철기군을 이끌고 그럽니다. 철기군을 이끌고 너희들을 짓밟을 테니 만약에 먼저 성문을 연다면 그냥 용서해주겠다. 이런 말 나와요. 이게 평서대원수 경문이에요. 네, 홍경래. 그러면서 지방차별에 대한 타파를 외치죠. 그렇죠. 왜 평안도가 예로부터 성인의 고장인데 왜 평안도 놈이라고 왜 업신여기냐? 실제로도 그랬어요. 실제로 보면요.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과거에 극제해도 고관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부릅니다. 4번. 밀란의 결과 부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런 일이 없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정말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순위 76위 고려시대 역사서인데요. 이 부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제외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는 따로 주제가 따로 돼 있었죠. 자, 초기 10세기. 자, 이 고려시대 역사서 보면요, 이건 알아야 돼. 그 시대별로 역사관이 바뀝니다. 초기 때는요, 되게 자주적이었어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주성이 돋보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중기, 전기, 중기를 거치다 보면요, 점점 보수화, 유교주의 사관, 이게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또 몽골주의 침략이 오면서는 다시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 전통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자주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말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리학의 도입으로 이제 성리학적 사관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조선 초기 때는 자주적인 것도 보이죠. 또 조선 중기 때는요, 성리학적 명문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서를 배울 때 이런 흐름을 꼭 알으세요. 자주적이다, 보수화, 그다음 자주적이다, 성리학적 사관, 이런 식으로. 초기는요, 배경은 건국조 호족 지배체제가 확립되죠. 고구려 계승의식이 표현됐다. 그래서 삼국사, 고려왕조실록, 칠대실록, 고금록, 속편년통제 등이 있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죠. 다. 그죠? 특히 삼국사는요, 삼국사기가 만들어질 때 기초 사료가 되었다 하죠. 자, 중기 때는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완성되죠. 그러면서 신라 계승의식과 보수적인 유교주의 사관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렇죠. 삼국사기, 편년통록. 편년통록은요,
의종 때 김관희가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왕건의 6대조부터 행적을 수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왕건의 조상을 기록한 것인데 현재 없다. 후기 때는요, 몽골족의 침략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특징, 민족의 주체성 강조, 단군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게 이규부의 동명왕편 1192년 최씨 정권의 후원으로요, 이 이규부가 민간 전승으로 내려오던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죠. 민족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고장임을 알리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죠. 우리나라가 본래 중국이 아니라 성인의 고장이었다. 그런 거예요. 이 동명왕평은 동궁 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1, 2, 3부로 구성되는데요. 1부는요, 동명왕, 그러니까 주몽이죠. 동명왕의 탄생하기 이전의 계보. 2부는 동명왕의 출생, 고구려의 건국, 동명왕의 사망, 일대기를 그린 거고, 3부는 유리왕의 즉위, 그리고 이규보 자신의 소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각훈의 해동고승전 1215년. 이 각훈은요, 교정승려였죠. 특징, 삼국의 승려 30여 명의 일대기를 기록했다. 현재는 유통편 2권만이 전해진다. 삼국사기가 불교사를 간략하게 다룬 것을 보완했다. 중국 불교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이련의 삼국유사,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 1287년. 자, 이승휴가 실현 형식으로 삼척두타산에서 저술한 역사시입니다. 구성은 상권과 하권이 있어요. 상권은 중국의 역사. 하권 또 2개 있습니다. 하권은 1부, 2부가 있는데 하권 1부는 당권 조선부터 발해까지 7원시로 기록. 하권 2부는 고려태조부터 충렬왕까지 5원시로 기록했다. 특징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기록. 수목신 숭배 요소의 단군 신호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단군 기년을 사용했다. 단군 기자 위만으로 이어지는 삼조선설을 처음으로 제시해서 16세기까지 명령을 줬다. 삼국의 시조를 천손으로 이해하고 단군의 후손임을 암시했다.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를 동등하게 이해했다. 조선 계승 의식을요, 혈연 공동체, 단군조선, 문화 공동체, 기자조선, 민족생활권, 위만조선, 이렇게 3조선설을 제시했고요.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다. 황제는 중국, 국왕은 본국이라는 사대적 입장도 반영되어 있고 대외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의인은 모든 부여, 예명, 옥저, 사망, 삼국 등 모든 국가가 단군의 후손임을 기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기네요. 14세기 후반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성리학의 수용이죠. 그래서 성리학적 역사관이 표현됩니다. 대표적인 사서는요, 1357년에 편찬된 사략이죠. 자, 이재현은 백문보 이달춘과 함께 국사를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국사 안에 이재현이 담당한 그 원고가 사략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략에 실렸던 사론만 전해지고 있다. 사략에 실렸던 사론만 전해지고 있다. 특징은 태조부터 숙종까지 역대 국왕의 치적을 평가함으로써 유교적인 왕도 정치를 표현했다.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 국왕 중심의 개혁 의지를 표현했다. 한계점은요, 아무래도 성리학적 역사관이다 보니까요,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하지는 못함. 그죠? 기타로는 뭐 있냐? 원부의 고급록, 정가진의 천추 금경록, 민지의 본조 편령 강목. 이 본조 편령 강목은 최초의 강목체 사서라고 합니다. 1319년에 편찬됐네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국세직 고려시대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련은 상공묘사를 지어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수록했다. 그렇습니다. 2번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했다. 그렇죠. 3번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지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당군부터 서술했다. 그렇죠. 4번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어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향가를 많이 수록했다. 아니죠. 향가가 수록된 것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출제순위 77위 양명학. 요 부분도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네요. 양명학. 양명학은 원래는요, 양명학은 명나라 왕수인이 이제 만든 새로운 성리학인데 실천적인 유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새로운 신유학입니다. 양명학. 배경은요,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전래돼요. 그래서 성리학의 절대화를 비판했다. 그래서 서경덕 학파를 중심으로 연구됩니다. 내용은 특히 서경덕 학파를 중심으로 연구되다가 17세기 후반부터는 소론에 연구되고요. 18세기에는요. 그 가학의 형태로 강화학파, 정제들을 필두로 하는 강화학파를 중심으로 양명학이 연구되고요. 일제강점기가 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박은식, 정인보로 이어지죠. 자, 내용은 심증리, 인간의 마음이 곧 이다. 원래 성리학은 뭐죠? 심증리가 아니라 성증리죠. 네, 구분 잘하세요. 양명학은 심증리, 성리학은 성증리. 그 다음 치양지. 치양지라는 것은 양지에 이른다. 즉 양지라는 말은 도덕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양지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다. 그죠? 그래서 성리학은 뭐예요? 경물치지죠. 경물치지. 자, 그 다음에 지행합일. 그러니까 지혜와 실천을 같이 한다. 즉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 조화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성리학은 뭐죠? 선지후행이죠. 먼저 알아라. 그래서 안 다음에 행동하라 그거죠. 예?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행동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실천보다는 그죠? 지식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다분히 지식 위주를 강조하고 양명학은 지식과 함께 실천도 강조했다. 그게 차이점이죠. 강화학파 정제들을 중심으로 18세기에 과학의 형태로 연구됐고 영명은 일제강점기 때 박은식과 정의인보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은식 이것도 하잖아요.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자, 문제 2005년도 9까지.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학파의 계보이다. 이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학파를 보시면 정제두가 보이죠? 정제두, 정우윌, 이광명, 이광사. 이광사 유명하죠? 서예로 유명한 사람이죠. 신작, 이충익, 이긍익. 누구죠? 이긍익 누구죠? 이긍익. 그쵸? 연료실 기술을 쓴 사람이죠. 이면백, 이지원, 이지원 쭉 있네요. 다 무슨 학파입니까? 이게 강화학파입니다. 강화학파. 강화학파는 주로 누구죠? 종실이에요. 종실. 그러니까 전주시 왕족, 그러니까 종실과 소론 등에 의해서 연구됩니다. 소론과 종실을 통해서 연구가 많이 되었다. 양명학이요. 강화학파입니다. 1번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사상체계를 중요했다. 이게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18세기 전국을 주도했다? 아니죠. 18세기 전국을 주도하면서 주로 영남지방의 서원을 설립했다. 말이 안 되죠. 강화학파는 어디입니까? 강화도잖아요. 강화도. 18세기 전국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죠? 노론이죠. 노론. 3번 절의를 중시하여 임진왜란 때 정인홍, 곽재우 등의 의병장을 배출했다. 이건 어디입니까? 북인이요. 북인. 예. 근데 강화학파는 소론입니다. 답지 3번은 북인, 노스, 북인. 4번 이왕의 학통을 계승하여 노론과 이기론을 둘러싼 논쟁을 전개했다. 이왕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은 남인이죠. 남인. 그 남인은 서인,
그러니까 이항과 뭡니까? 이항과 이가 서로 이기철학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남이.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네요. 서론에는. 답은 1번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출제 순위 78위. 흥선대원군 시대. 자, 흥선대원군 시대는 1863년부터 1873년. 딱 10년이래요.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죠. 10년 이상 건불 10년. 권력은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상 안 간다. 그죠? 예외는 있죠. 박정희 대통령. 그죠? 박정희 예외죠. 아무튼 이 딱 10년 동안 이 흥선대원군이 진짜 섭정이지만 이 조선 말기 정계를 좌지우지했죠. 이 당시에는 도둑도 없었다 그래요. 흥선대원군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자, 볼게요. 배경. 국내에서는요, 세도 정치, 특히 안동김씨죠. 그 세도 정치로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가 극심했다. 삼정의 분란으로 농민의 저항이 심했고, 동학과 천주교가 확산되었다. 또 국외에서는요, 이양선의 출몰로 민심이 흉흉했다. 이양선이란 말은 뭐예요? 모양이 이상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양 배죠. 특히 러시아 함대가 통상을 요구하게 됐다. 아편 전쟁 뒤에 아편 전쟁이 2번 일어나죠? 2번 일어나죠. 그렇죠? 1차 아편, 2차 아편. 뭐 어떤 책에서는 중요전쟁이라는데 1차 아편 전쟁이 제가 제 놀라운 기억력으로 생각해 볼 때는 1840년인가? 42년인가? 40년? 네, 40년. 2차 아편 전쟁이 1856년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860년에 끝난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제2차 아편 전쟁 뒤에 서구 열강이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그쵸?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맺죠. 그 조약으로 러시아가 어부지리로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징 조약 전까지는요, 연해주가 사실은 청나라 영토였어요. 근데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가 이제 러시아 땅이 된 거죠.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죠. 그렇게 대단했던 청나라가 오랑캐로 봤던 이 서양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 무렵에 이제 대원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물론 섭정이지만. 자, 내정부터 볼게요. 내정개혁. 목적. 유교적 질서를 재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즉, 이게 최종 목표죠. 왕권 강화입니다. 통치체제를 재정비했다.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력을 다 축출한 거 아닙니다. 예? 김병학도 있어요. 김병학은 안동 김씨인데 이 김병학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친했나봐. 그래서 나름대로 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동 김씨를 축출한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다. 그래서 그동안 제하에 묻혀있던 남인, 심지어 북인도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다고 이 사람이, 대원군이 나는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제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나는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올린다 그랬어요. 남대문을 올리면, 지척을 삼겠다. 이런 말 나와요.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인가? 남대문을 3층으로 올리고, 지척으로 삼겠다. 이런 말 나와요. 네? 그 말이 뭐냐면, 태산을 깎겠다는 것은 노론을 억압하고, 남인을 등용하겠다. 그리고 종친을 우대하겠다. 그런 말이라고 해요.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부활했다. 사실상 비변사가 폐지된 거죠.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편찬했다. 대전회통입니다. 대전 통편은 정조때고 민생안정책, 양반과 토호의 토지견병 금지, 응결 색출. 응결은 숨어있는 토지, 그러니까 명단에 없는 거죠. 토지 대장이 없는 토지를 색출하려고 했고, 호포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가호마다 군포를 징수했다. 즉 실제로 뭐예요? 양반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빈호만 했는데 상민이 있는데 이제 양반도 내라. 그러니까
균열법까지는 사람마다 있잖아,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군포를 냈죠. 1필. 근데 호포가 뭐예요? 호포란 말은 사람마다 내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집집마다 내는 거야, 집집마다. 그렇잖아요? 호포니까 그러니까 사람 개인마다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포를 내는데 이제는 사람마다 걷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걷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집이 누구 있어요? 상민도 사는 집도 있지만 양반도 집이 있잖아. 그죠? 양반호, 상민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호도 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반발하죠. 또 1867년에는 한국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또 만동묘를 철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대원군이 실각하자 다시 건립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 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 경북군 중건, 왕실의 권위 회복, 또 이런 중건 과정에서 못납전, 문세를 징수해서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죠. 담백전 발행해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경북군 중건은 양반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반발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계점.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 즉 뭡니까? 진보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복고적, 보수적인 거죠.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병인박해. 원래 대원군은 천주교를 이렇게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대원군의 부인도 천주교의 신자였고, 또 대원군은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가 많았는데 이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가 이제 거절했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게다가 또 국내적으로는 또 천주교 탄압에 대한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프랑스 선교사와 신자를 처형합니다.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그래요. 1866년 1월. 이 병인박해는 병인양요로 이어집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에 대해서는요, 그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잖아요. 그때 한성근하고 양원수가 격퇴하죠. 이때 프랑스가 돌아가며 철수하면서 외교장갑 도서를 약탈합니다. 그죠? 잘 아시죠? 다 1866년이에요. 그러다가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남영군모를 도굴했죠. 더욱더 어때요? 원래 그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죠, 유교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이 외국인에 대해서 더욱더 배척하는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배회 감정이 더 극대화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이죠. 근데 그 사주한 사람은 이제 미국이죠. 신미양요.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도 초지진과 덕진진을 공격했고 이때 어제현이 방어했다. 척합이 건립. 서양의 오르케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고 하야할 수 없고 하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척하 주선론과 통상수교 거부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척합회를 세우죠. 그런 뒤에 이모곤란 뒤에 철거됩니다. 그 순서 꼭 알아주세요. 순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그리고 척합이 건립.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박해,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자, 이런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는요, 의의는 있죠.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기여했다. 한계점은 다 아시죠. 통상수교를 거부함으로써 근대화가 늦어졌다. 대원군 정책에 대한 각층의 대응. 교재에 잘 나와있죠. 양반들이 지지한 것은 통상수교 거부예요. 예. 통상수교 거부는 지지했어요. 양반층의 반발, 호포제, 경북군 중건, 서원철폐, 만동묘 철폐. 농민층의 지지는요. 농민층의 지지는 되게 많네요. 호포제, 서원철폐, 만동묘 철폐, 통상수교 거부, 토지견병 금지 등등등. 농민들이 반발한 것은 경북군 중건.
그러면 양반과 농민이 모두 반대한 것은 뭐라? 경복궁 중건이죠. 결국 대원군은 1873년에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결국 정권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제 권력을 잡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2006년도 국가직. 다음에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예.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말할 것도 없다. 이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대원군이죠. 서원철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네요. 1번 유교적인 도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혈량가를 실시했다. 아니죠. 혈량가를 실시한 때는 16세기 중종 때 조광조, 그죠? 조광조가 추진한 것이죠. 2번 각종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반개수록을 조술했다. 반개수록을 조술한 사람은 유형원이죠. 중농화파 실학자, 중농화파 유형원. 균전론을 주장했죠. 균전론이 뭐죠? 예, 그렇죠.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자라는 이론이죠. 3번 총융청 등 오군영을 설치하고 비변사 기능을 강화했다. 오히려 비변사를 약화시켰죠. 4번 호포제와 사창제를 실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좋겠네요.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예. 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자, 칠제순위 79위. 출제순위 79위. 강화도 조약. 병자수호 조약. 조일수호 조규라고 그래요. 1876년입니다. 배경. 대원군이 실격하고 고종과 민씨 정권이 등장했다. 또 그 무렵에 통상계론이 대두하죠. 박규수.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오경석, 유홍기 등이 문호개방을 역설합니다. 오경석과 유홍기는 양반은 아니고 이제 중인이에요, 중인. 일본 내에서는 또 당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제기됩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죠. 그죠? 입헌 군주국가를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한론을 제기합니다. 조선을 정벌하자. 그때 이를 잠재우는 요건으로 이제 통상을 시작하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정한론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나중에 하자. 일단은 조선과의 통상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론을 포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시기상조다라는 것뿐이지. 과정 서계 문제 발생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이제 조선에 이제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일본 국왕에 대한 칭호가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 국왕이 그 조선보다 한 단계 아래였어요. 근데 갑자기 천황이라 부르니까 조선에서는 당연히 이를 용납할 수가 없죠. 결국 일본이 무력으로 운요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1875년. 그래서 운요호가 강화도를 공격하죠. 결국 신원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협상을 하게 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청해 종주권 배제, 세계항구 개항, 부산, 원산, 인천, 연해 측량 허용, 치해 법권 허용. 일본의 의도 잘 아시죠? 일본의 의도. 그죠? 거기 그저 잘 나와 있죠. 조선국의 자주국이다. 그것은 청해 간섭 배제입니다. 부산 이에 두 개항구 더 개항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것 좀 확보하는 것이고요. 조선국 연해 측량은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치해 법권은요, 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불혹 조치로서 한 게 있어요. 조일수호 조규 불혹 있어요. 그것은 일본의 화폐를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화폐를 유통하자 그런 거예요. 또 통상장정 체결. 그래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마라. 비관세. 일본산 제품은 비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나중에 방공령의 계기가 되죠.
다시 한번 방공령의 계기가 됩니다. 무제한 유출, 무제한. 또 1883년에 다시 이 통상장정을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고 일본의 체국 대우를 허용합니다. 더군다나 방공령을 꼭 일본 영사관에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라 합니다. 한 달 전에 반드시 영사관에, 일본 영사관에 통보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방공령을 철회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 방공령의 근거가 아니라 방공령을 철회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유생층을 중심으로 개항 반대 운동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죠. 그 오불가사를 올리잖아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편입되었다. 드디어. 한계점,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죠? 뭐 연애측량, 시혜법권, 세계항구 강제 오픈, 개항한 거, 이런 거 다 불평등이죠. 하여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006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조약 체결 전후에 사실 오른 것. 그 조약 체결이 뭐죠?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을 권리 가진다. 제4관, 조선은 부산 위에 두 곳을 개항한다. 제7관, 조선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침략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 무슨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이죠. 따라서 1번, 조약 체결로 동학사상이 창시되었다. 그렇죠. 1860년이죠. 2번, 조약 체결로 위정특사운동이 약화되었다. 잠깐. 1번 잘못 얘기했네요. 조약 체결로 동학사상이 창시되었다. 아니죠. 이미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했죠. 네. 전후가 틀렸죠. 2번, 조약 체결로 위정특사운동이 약화되었다. 더 강화되죠. 뭐 개항반대, 개하반대 이렇게 더 강화되잖아요. 항일해변까지. 3번, 조약 체결 이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체결 뒤에 이전, 그죠? 1873년에 조약 체결 이전에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 전에 1873년에 대원군이 시작하면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다. 이게 맞네요. 3번. 4번,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조선 침략 의도가 없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죠. 네, 답은 3번이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해서 22강이죠. 네, 22강을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저는 22강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23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history.com 클릭 right now.